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문융합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학교 내에도 있어요. 이게 통합예술 치료랑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이 이론 자체를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개념만 추상적으로 상상하고 하는 얘기고요. 통합예술 치료는 일단 문학이나 철학은 안 들어가죠. 예술이 통합되는 거니까요. 근데 장르 기준으로만 봐도 기본적으로 이 인문융합 치료는 철학이나 문학 같이 예술이 아닌 장르, 예술이 아닌 인문학들도 들어가죠. 일단 장르 구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통합예술 치료하고는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장르만 다르냐면 통합예술 치료는 창의성이 심리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맥락이 통합예술 치료의 어떤 중심축이라고 한다면 인문융합 치료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그 핵심 키워드가 인문융합 치료의 모든 인문학적 장르들과 결합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인문융합 치료는 기존에 있었던 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통합예술 치료라는 입장에서 인문융합 치료를 상상하고 들어오시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진보된 종류의 심리치료적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기호학자였던 김영순 교수님이 수많은 질적 연구들의 결과물로 구성을 해낸 거고요. 김영순 교수님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된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다문화, 그러니까 처음에 김영순 교수님은 기호학자로 출발을 해요. 그리고 기호가 문화학과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학으로 전환을 하면서 다문화학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문화학자로서 지금은 한국의 가장 유명한 다문화학자죠. 그러면서 이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적 토대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보편적인 상담 기관에서 상담하는 방식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줄 뿐인 거예요. 보편화시키는 방식을 자꾸 쓰잖아요. 그러니까 보편화시키는 방식을 자꾸 쓰는데 그게 인간의 고유한 심리적 원리라고 한국인 상담사들은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적 원리가 아닌 거예요. 이 문화학자인 김영순 교수님이 볼 때는 이게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야. 이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이나 뭐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인들이 보편적인 거라고, 인간은 누구나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그 지점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심리학적인 서구 사회가 만들어낸 보편적 심리학적인 원리로 문화 다양성이 충만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많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들 가운데에서 소수자들, 보편화되지 못한 심리적 원리를 갖고 있는 소수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심리치료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도달한 거죠. 뭐 이를테면 노인들은 많죠. 숫자상으로 보면 많죠. 그러나 사회적 흐름으로 볼 때는 노인들은 도태되어 있는 소수자인 거죠. 약자인 거죠. 소수자라기보다 약자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문화의 흐름을 잡고 가는 주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 보편성, 그리고 한국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심리적 보편성이 아닌 소수적 심리적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서 상담을 해야 될 거고,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게 인문융합 치료입니다. 김효순 교수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 보편성이 아닌 고유성을 담고 있는 게 과연 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거기가 내러티브였던 거예요. 네, 내러티브인데 왜 그러면 내러티브 치료 이렇게 안 하고 인문융합 치료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인문학의 기본 요소가 뭔지 아시나요? 인문학에 써놨나? 인문학의 기본 요소 3개. 뭔가요? 인문학이라고 불리려면 이 3개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인문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는 다 이 3개 안에 잡혀 있거나 이 3개를 융합하거나 셋 중 2개를 융합하거나 해서 발생시켜요. 인문학. 제가 지난주 강의할 때는 인문학이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랬는데, 네. 문학? 그거 교수님이 말씀하신 문사철. 그거는 이제 장르고, 장르 말고 요소. 인문학의 요소가
시간, 공간, 인간입니다. 네, 오전 수업 참여하셨던 분들은 요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시간, 공간, 인간이 인문학의 기본 요소예요. 자, 그러면 내러티브의 기본 요소를 알고 계신가요? 내러티브의 기본 요소. 그거는 내러티브와 다른 개념의, 요거부터 어쨌든 내러티브의 기본 요소 먼저 얘기하고, 스토리와 서사, 내러티브, 뭐 플롯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러티브의 기본 요소. 사람, 공간, 그 다음 사람, 공간, 시간입니다. 거기에 사건을 추가하기도 해요. 그레마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건을 추가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시간, 공간, 인간이에요. 그러면 인문학의 기본 요소하고 내러티브의 기본 요소는 같죠? 같아요. 그래서 내러티브의 기본 요소에서 사건만 빼면 인문학의 기본 요소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레마스가 사건을 추가한 거지, 사실은 다른 그 내러티브 학자들은 사건 추가 안 하거든요. 인간, 공간, 시간, 여기에 내러티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러티브는 인문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의 기본 요소를 다 담고 있는 내러티브가 결국은 인문학의 특징을 잘 잡아내고 있는 그 부분이다, 분야다, 이렇게 이제 김영순 교수님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문융합 치료의 핵심은 내러티브다. 그러니까 내러티브와 연결되지 않으면 인문융합 치료라고 볼 수 없다. 인문학이 들어가려면 내러티브가 들어가야 되고, 내러티브와 다른 인문학의 장르, 문학이든 철학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러티브와 융합이 돼서 그 사람의 서사를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이면 이건 인문융합 치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스토리텔링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네,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스토리텔링을 말하기 전에 스토리하고 내러티브는 어떻게 다를까요? 스토리하고 먼저 쉬운 거, 스토리하고 플롯은 어떻게 다르죠? 스토리는 시계열적으로 갑니다. 플롯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예를 들면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예요.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 스토리는 왕이 죽었다, 그리고 왕비가 죽었다, 이게 스토리. 플롯은 왕이 죽었다, 그래서 왕비가 죽었다, 이게 플롯. 스토리는 그냥 나열된 거예요, 시간이. 근데 플롯은 원인과 결과가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 때 플롯을 갖고 만들어야 되나요? 스토리를 갖고 만들어야 되나요? 플롯으로 만들어야 돼요. 영화를 만드는데 스토리로 만들면 재미없어집니다. 영화는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만들어야 재밌는 영화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영화나 소설은 스토리가 아닌 플롯 구조를 가질까요? 비승전결이 있으면서 그 흐름이, 그렇죠. 감정 클라이맥스가 있고, 그렇죠. 해소되고, 그렇죠. 왜? 도대체 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왜 그 사람이 뭔가 감성을 자극하면서. 그렇죠. 왜 플롯이, 스토리는 감성을 자극 못하는데 플롯은 감성을 자극할까요? 의도가. 긴장감 있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과연 어떠한 결과, 개방적인 그렇죠. 결과. 거의 왔어요. 그럼 왜 플롯에서 긴장감이 생길까요?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예측할 수 없다. 감정이. 예? 감정이. 감정이입이 왜 될까요? 플롯인데. 스토리는 왜 감정이입이 안 될까요? 스토리는 사실. 얘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얘가. 뇌가 자꾸 원인을 찾아요. 뇌는 원인을 자꾸 찾습니다. 사실 원인이 없을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은 원래 스토리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스토리를 원하지 않아요. 플롯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나는 다쳤는데 왜 다쳤지? 그냥 넘어가다 다친 거예요, 그냥. 근데 나는 불행한 일에 빠졌어요. 왜 불행하지? 그냥 불행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불행이 찾아올 수 있는데 왜 이러지? 고민을 계속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신이 있나? 자꾸 뭔가를 찾아요. 거기가 플롯을 구성하는 게 인간에게 재밌는 이유가 얘가 자꾸 원인을 찾게 돼 있어요. 뇌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는 스토리는 재미없고 플롯이 재밌는데, 그러면 플롯이 원인과 결과인데, 그럼 어떤 걸 원인으로 두고 어떤 걸 결과로 둘 것인가? 그리고 이 결과로 나타난 것의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결과를 먼저 말하고 원인을 나중에 말할 수도 있고, 원인을 먼저 말하고 결과를 나중에 말할 수도 있겠죠.
플롯은 원인과 결과이지만 이 플롯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변형하면서 이야기를 막 갖고 놀 수 있죠. 그게 그 이제 영화 재밌는 시나리오를 잘 쓰는 작가들의 능력인 거죠. 플롯을 그냥 단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앞뒤를 바꾸기도 하고 시간을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막 그 플롯을 자유롭게 갖고 노는 이 행위를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이게 내러티브예요. 근데 강원에서 말하는 스토리텔링의 의도는 네. 그 시계열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스토리텔링이 플로트화 된다고 하나 내러티브화 되는 것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그럴 때 굉장히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할게요. 스토리텔링은 내러티브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는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나 어떤 자기 내러티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기 내러티브가 이제 서사잖아요. 자기 내러티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서사라고 딱 말할 수 없어요. 서사라고 하면 그 사전에 어떻게 나오냐면 영어 사전에 에픽, 내러티브 두 개가 나와요. 에픽은 영웅담 같은 거죠. 그것도 서사고 내러티브도 서사예요. 내러티브는 말을 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구성한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내러티브인 거고, 에픽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고유한 옛 내러티브가 에픽인 거예요. 건국대에서 말하는 서사는 에픽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문융합치료학과에서 말하는 서사는 내러티브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의도적으로 서사라고 표현 안 하고 내러티브라고 계속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스토리텔링은 뭐냐? 스토리텔링은 스토리, 시계열적 과정과 상관없이, 스토리라는 단어와 상관없이 고유하게 만들어진 단어예요. 스토리텔링은 이미 스토리라는 단어와 상관없이 지금 사회에, 지금 세상에 자연스럽게 다시 새로 형성된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말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스토리텔링은 텔링이라는 표현을 스토리텔링이라고 다시 구조화합니다. 오히려 내러티브 텔링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의미적으로 보면. 근데 이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그냥 사용되고 있어요. 뭔가를 플롯이든, 스토리, 플롯, 내러티브는 명확하게 단어의 의미가 구분이 되는데, 스토리텔링 그러면 그게 플롯이든 스토리든 내러티브든 상관없이 그 말하는 작용 자체를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요. 인문융합치료는 먼저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내러티브 A가 있는데, 내러티브 A를 타자에게 말하는 과정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러티브 A는 스토리텔링을 통과해서 내러티브 B가 돼요. 내러티브 A는 병리적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러티브예요. 그걸 말하다 보면 치료적인 내러티브 B가 되게 하는 과정이 인문융합 치료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따가 원리는 설명을 할게요. 네, 요소만, 인문융합 치료의 요소만 일단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런 내러티브를 말하는 과정을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김영순 교수님 책 중에 사회문화와 무슨 사회의 변용? 스토리텔링과 사회의 변용. 사회문화의 변용. 스토리텔링과 사회문화의 변용인가요? 스토리텔링과 사회문화의 변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제가 볼 때는 그 책이랑 커뮤니케이션 기호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권이 이제 교수님은 이제 이 두 권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이제 높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 두 권이 교수님의 가장 그 명저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스토리텔링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기 경험적인 고백인 거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인터뷰를 해보니 그 사람들이 스토리를 말하는데, 자기가 많은 인터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 했던 얘기와 뒤에 했던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한 내러티브랑 뒤에 다시 하는 내러티브가 달라지는데, 그 사이에 치료적 작용이 일어나서 막 자기 우울하고 불안하다 그랬는데, 인터뷰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우울감과 불안감이 사라지는 그런 고백을 자꾸 하고,
우울증이 치료되는 사례들을 계속 발견하는 거죠. 수백 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질적 연구자니까 인터뷰를 하다 보니 왜 이러지? 라고 발견했더니 그 열쇠가 스토리텔링, 말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인지 속에 없던 것들이 자꾸 얘기 꺼내다 보니까 저기 해마 속에 숨어있던 새로운 정보가 드러나면서 그걸 얘기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아빠가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제 박사 논문에 있는 얘기예요. 아빠가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아빠를 탐색하다가 보니까 아빠가 나한테 잘해줬던 기억들이 조합이 되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구성했던 그 프레임이, 그 서사, 그 내러티브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나 사랑받았네? 이렇게 말하는 과정 중에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받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서사 기호가 있어요. 그 사람, 근데 자기는 말을 해놓고 그게 사랑받은 건지 발견을 못해요. 그러면 상담사는 그걸 발견해 주는 거죠.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런 방식의 기호를 이 사람의 서사 속에, 이 사람은 알고 있으나 사실은 알고 있으나 발견하지 못했던 기호를 상담사가 발견해서 그 서사에, 그 내러티브에 넣어주는 거예요. 마치 아까 그 이민용 교수는 그 리터러시, 즉 맥락을 읽을 수 있는 힘을 향상시켜주는 개념이었다면, 김영순 교수는 기호학자다 보니까 그 서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호가 분명히 있는데 그 기호를 넣어주는 거죠. 그 서사 속에다가. 그러면서 서사가 변하는 거예요. 그 디테일한 과정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를 교수님께서는 네. 스토리텔링을 통한 내러티브의 재구성이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네네네. 맞아요. 김현수 교수님의 그 뜻은 그 스토리텔링은 이게 하나하나에 국한된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러티브는 구조화된 어떤 맞아요. 실들을 얘기하는 네. 걸 보면 되나요? 맞아요. 스토리텔링은 과정이에요. 행위예요. 하나하나. 이건 동사고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스토리텔링은 동사, 내러티브는 이미 구조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변용되는 거죠. 그 서사 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상호 문화 소통이라고 하는 그 사회학적 개념에 의해서 이 변용이 발생합니다. 상호 문화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그 두 개의 문화가 만났어요. 그럼 그 두 개의 문화는 고유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원래 있던 문화로? 아니요. 반드시 변용됩니다. 두 개의 문화가 만나면 문화는 그대로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변용돼요. 그래서 사회 문화가 변용되는 과정과 동일하다. 내러티브도 문화가 변용되듯이 그렇게 변용되는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질적 연구를 하면서 계속 실험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면 아무 얘기나 막 하게 하면 그 사람이 그 내러티브를 스토리텔링 하는 과정을 인지 못해요. 스토리텔링 하는 과정이 인지가 안 되면 자기가 막 얘기를 해놓고도 변용이 안 되고 다시 내러티브 A로 돌아오거든요. 자기는 내러티브 B로 갈 수 있는 많은 스토리텔링을 했어요. 근데 다시 내러티브 A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상담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명료화와 명세화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정확하게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반복시켜서 확인시켜줘요. 명료화는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 내가 잘 알아들었는지를 말하는 거고, 명세화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걸 구조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뭐 싫어해갖고, 그러면 명료화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사람이 내담자분을 싫어하셨다는 건가요? 아니 짜장면 싫어했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명세화라면, 명료화라면, 명세화는 더 디테일하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짜장면을 늘 싫어하셨나요? 짜장면을 왜 싫어했나요? 이렇게 섬세하게 그 내러티브 안으로 들어가서 내러티브의 요런 거 하나하나가 다 내러티브의 코드거든요. 이따 코드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내러티브 코드들이에요.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코드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코드들 안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 주는 거죠. 코드를 다, 그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있는 코드들을 다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명료화, 명세화를 계속 해주는 작업으로 상담이 진행이 되는 거죠. 요때는 에믹적 관점과 에틱적 관점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다 저기 문화학 이론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에믹과 에틱을 상담학에서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원래는 문화학 이론이에요. 근데 이제 상담학에서 지금 막 받아들이고 있는 중인데, 사실 그 저희 쪽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에믹과 에틱에 대한 그 정의를 상담학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담학 쪽에서는 요즘에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에믹이라고 하는 건 원주민들의 언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틱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 언어를 에틱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담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게 에믹이거든요. 그럼 그 에믹적 관점 안으로 상담자는 들어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하고 상담할 때 이게 제일 많이 드러나요. 노인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이 사용하는 언어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빨리 캐치를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줘야 돼요. 이게 이 에믹적 관점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락강이 정말 잘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예 들어줬었죠. 그 조현병자랑 상담할 때 막 달라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세계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에믹적 관점을 갖는 거죠. 그런데 상담자는 그 에믹적 관점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인문융합 치료학에서는 에믹적 관점 안에만 머물지 않고 에믹적 관점과 에틱적 관점을 왔다 갔다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이따가 그 중요한 인문융합 치료의 이론에도 이게 사용이 되는데요. 보편과 개별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인문융합 치료가 개별성을, 고유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보편성보다. 그렇다고 보편성을 무시하진 않아요. 보편과 개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개를 상호 보완해주는 작동을 합니다. 요런 건 없어요, 지금까지. 개별성으로 가려면 개별성으로 가고, 보편성으로 가려면 보편성으로 가요, 일반적인 상담의 이론들이. 근데 인문융합 치료는 이 두 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해겔의 변증법에서 온 거예요. 그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에틱적 관점으로도 훅 나왔다가 다시 에믹적 관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에믹적 관점에서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했다가 다시 그거를 에틱적 관점에서 재정리를 해서 맞는지 확인시키고, 그러면서 이 내담자도 자기의 언어와 그 에믹적 관점과 에틱적 관점을 이 내담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담자가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럼 상담자는 그게 에믹적인 언어인지 에틱적인 언어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죠. 마치 락강의 그 예를 들면, 와, 그 달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예, 돼요. 어떻게 돼요? 기호학을 막 써요. 이렇게 돼요. 야, 그러면 이 기호는 무슨 의미인가요? 막 얘기하다가 다 듣다가 문득,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시 당신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진 않아. 나는 잘 모르겠어. 나를 설득해봐. 다 이제 당신에 대해서 아주 막 호응을 막 해줬어요. 그랬다가 근데 난 이해는 안 돼. 나를 설득해봐. 그러면 이제 얘가 에믹적 관점을 쓰던 얘가 에틱적 언어로 전환을 해서 나를 설득해야 돼요. 요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현과 생각이 지속적으로 보편과 개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 보완되는 거죠. 또 요 원리가 그럼 뭐 김영순 교수님 혼자 다 만든 거냐? 그렇지는 않겠죠. 교수님도 기호학을 하고 문화학을 하고 그러면서 배우고 연구했던 많은 원리들을 상담학적으로 끌어들여서 구성을 한 거니까요.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이런 원리들은 어디에 있었나?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레비나스나 하이데거를 되게 좋아하셔서 레비나스 하이데거 이론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자신의 이론을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교수님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해겔하고 락강에서 비슷한 점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합니다. 해겔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현존재에 이르는 길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그 현존재, 그러면 하이데거가 고유하게 발견한 것인 것처럼 이제 현대 그 인문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해겔이 먼저 현존재라는 말을 썼습니다. 현존재 말을 쓰고, 근데 해겔이 썼던 현존재라는 말은 마치 그 정체성과 비슷한 그런 의미로 썼어요. 그래서 존재자에서 존재로 가는 저런 정의는 하이데거가 해겔의 현존재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정체화된다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저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현존재라는 말, 이제 철학자들은 현존재라고 쓰는 것도 싫어해요. 원어를 써서 다자인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꼭 다자인이라 그래요. 근데 현존재라는 고유한 우리의 말이 있는데 굳이 뭐 다자인이라고 뭐 의미가 많이 다르지도 않은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해겔의 이런
그 현존재에 이르는 길, 정체성에 이르는 길은 이런 원리를 갖고 있어요. 내 안에는 즉자라는 게 있습니다. 즉자. 소위 요즘에 말하면 정반합이라는 표현을 해겔은 쓴 적이 없어요. 그거는 현대 철학자들이 그걸 쉽게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반합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해겔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즉자라는 게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이 태어났을 때 갖고 있었던 고유한 자기 성품이에요. 이게 즉자예요. 이 즉자는 처음에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즉자인데, 이 즉자는 엄마라는 타자를 만나죠. 근데 엄마라는 타자를 만나서 엄마가 이 즉자로 침투해 들어와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유전적으로 닮기도 하지만 모방하면서 닮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엄마의 행동들을 따라하듯이, 엄마 하면 엄마 따라하는 거잖아요. 말도 모방을 하지만 표정, 행동 다 모방하거든요. 그러면서 엄마가 나에게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나의 고유한 즉자는 퇴색되고, 완전히 고유한 즉자였던 내가 엄마에게 뭔가를 배우면서 이거 먹어, 이거 똥 싸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그런 엄마가 가르쳐주는 것과 엄마의 습관들을 내가 닮아가죠. 그러면서 원래 즉자였던 내가 아닌 무엇인가가 돼요. 그게 대자입니다. 대자. 그래서 즉자였던 내가 엄마를 통해서 대자가 돼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자기의 고유성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역동이 있어요. 엄마한테 배운 거 말고, 나는 원래 엄마가 가르쳐준 것처럼 화장실 가서 이렇게 똥 참고 가서 똥 싸고 이런 사람 아니야. 난 그냥 이불에 싸는 사람이거든. 이러고 그냥 자기의 즉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역동 때문에 즉자였던 여기에서 대자까지 갔다가 다시 중간 어느 지점으로 와요. 요게 즉자 대자입니다. 요 즉자 대자는 다시 새로운 즉자 원이 돼요. 새로운 즉자 원이 돼서 새로운 즉자 원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아빠를 만나죠. 아빠는 엄마보다 더 엄격하게 막 규칙을 제한하고 이러면서 무서우니까 아빠의 역량이 또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구성하면서 다시 대자 2가 돼요. 그러면서 또 다시 자기로 돌아가고 싶은 운동 때문에 두 번째 즉자였다가 두 번째 대자였던 게 그 중간 어디로 다시 와서 또 즉자 대자 2가 되는 거예요. 요게 다시 새로운 즉자 3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 만나고 이러면서 대자 3 나오고 즉자 대자 3 나오고, 얘가 이제 즉자 4가 되고, 또 회사 가서 또 만나면서 연애하면서 만나면서 즉자 5, 6, 7, 8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수십 단계의 즉자, 수십 단계의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계속 변하냐면 누군가를 만나면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나는 변하는 거죠. 그게 변증법적 통합입니다. 통합. 이렇게 통합되지 않고 고유한 나의 무엇인가 즉자만을 고집하면 우리는 생활세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즉자와 대자의 변증법적 통합 활동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잘못 라캉의 주체화나 융의 개성화나 이런 것들이, 아들러의 개성화나 이런 것들이, 혹은 융의 자기화 이런 것들이 잘못 적용되면 모든 대자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본연의 나로 그냥 즉자로만 살아가겠어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해겔은 그런 정신현상은 발견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대자적 반응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즉자로 나아가는 거지, 대자가 없이 오직 즉자로만 존재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 해겔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저기서 말하는 현존재라는 게 새로 형성된 그 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존재가 잃어버린 즉자겠죠. 그래서 해겔에 의하면 즉자에서 대자로 갔다 즉자 대자로 오는 운동, 대자에서 즉자 대자로 오는 운동이 현존재 운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대자를 만나고 또 즉자 대자로 오는 운동, 이게 현존재가 되는 거예요. 즉자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어렵고 대자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어렵고, 즉자 대자로 왔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일단락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라는 말하고는 보통 정체성이라 하면 본연에 가지고 있던 어떠한 자기의 어떤 즉자인데, 그 정체성이라는 단어와 연결될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실종이라는 네, 그렇죠. 정체성은 형성되어 가는 거죠. 그렇죠. 타고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정체성은 타자와의 동일시와 차별성을 중심으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직자대자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타자를 보고 그 사람과 나와의 동일성, 그리고 그 사람과 나의 차별성을 구성하면서 정체성이 형성되니까 이 정체성이란 개념 안에 직자대자의 변증법적 운동이 있는 거예요. 정체성 자체가 원래 진짜가 아니고. 그럼 정체성은 계속 변하는 거고, 변하는 거고, 그래서 락캉은 정체성이라는 말을 싫어했어요. 정체성은 없어. 정체화야. 그래서 정체화라는 개념으로 이거를 설명하고, 주체성도 마찬가지예요. 주체성은 없어. 주체화야. 이거는 계속 역동하고 움직이는 거지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락캉도 얘기를 하고, 헤겔도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여줘요. 결과적으로는 타자성이 없으면 정체성도 없죠. 그래서 인문융합 치료에선 타자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타자성을 통해서 다시 직자대자인 정체성으로 돌아오는 역동이 바로 상호문화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성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인문융합 치료에서는 그 정체성, 주체성 이것만 중요하지 않고 타자성과 상호성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타자성과 상호성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정체성 개념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런 인문학자들의 주장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 락강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 논리적 시간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시계열적으로 인식이 될까요?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옛 기억이 다 어그러져 있는 걸 경험을 누구나 할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때 맞았는데 쟤는 때린 게 아니고 어루만진 거래. 난 멍이 들었는데 살짝 터치했을 뿐이래. 사랑스러워서. 서로의 기억이 다른 거죠. 오수정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오수정.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기억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장면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사건은 하나인데 해석은 두 개인 거죠. 이게 논리적 시간성이에요. 인간은 모든 시간에 대해서 다른 시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성은 논리적이지 않고 분열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픈 거예요. 사실과 다른 어떤 시간대를 살고 있으니까 사람이 아픈 거죠. 그런데 이 시간성이 왜 왜곡이 되거나 사람마다 다른 시간성을 갖냐면, 시간성은 공간, 시간, 타자의 영향을 다 받아서 함께 공동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시간 안에 모든 게 객관화돼서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시간성은 다르게 머릿속에 구성돼서 들어옵니다. 이걸 후설은 내적 시간의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시간은 의식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간은 인간이 만든 개념이잖아요.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 근데 그건 의식이라는 거예요. 후설의 말은 시간은 의식일 뿐이고, 우리가 어떻게 의식하자고 약속을 하는 게 시간인데, 시계를 딱 기계를 놓고 그 기계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근데 그게 저 기계 조그만 초침 하나에 우리의 의식이 따라가겠냐는 거죠. 결국은 내적으로 의식된 게 시간인데, 이 내적으로 의식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 치료적 과정이다. 어떤 사람은 네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은 사건을 겪었을 때 공간과 시간은 공통되나 타자가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은 객관적으로 공통이지만 나는 저 사람이 타자고 저 사람은 내가 타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 네네. 변화 요소가 타자가 될 수 있지 않는가, 논리적 시간성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논리적 시간성이라는 논문을 쓰는데, 그러면 공간, 시간, 타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락강도 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도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시간도 내적 의식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의식된 거기 때문에 시간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고, 공간에 대한 해석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작동하는 건 타자인 거죠. 그래서 락강의 이론에서도 타자성이 제일 중요한 이론이 됩니다. 근데 이제 프리치펄스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지금 여기, 그러니까 락강에 의하면 프리치펄스에 의하면 과거로부터 자꾸 우리가 아프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자꾸 불안하니까 과거와 미래 말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자. 이게 이제 프리치펄스의 그 게슈탈트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락강은, 야, 너 과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끊어내?
그 아무리 끊어내봐 그게 끊어지나 그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과거를 더 집중적으로 탐색해서 현재와 통합시켜야 돼.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락강은 오히려 과거에 대한 더 집중적인 탐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래에 대한 더 집중적인 묵상, 상상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다 같이 논리적으로 통합돼야 우리가 그 심리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 이게 다 그걸 끊어내고 현재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제 락강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뭐 락강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저는 락강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를 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치료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지. 그 논리적 시간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논문을 보면 등에다가 점 같은 걸 붙여놓고 그거를 서로 바라보면서 영향을 받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영향을 받는 상황들을 그려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타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집착돼서 과거의 무게중심이 엄청 가 있죠. 어떤 사람은 미래에 집착돼서 미래의 무게중심이 엄청 가 있고 현재는 약화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현재에만 너무 집착해서 과거와 미래는 상실해버리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심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시간성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게 락강의 이야기인데, 이걸 그럼 뭘로 구성하냐? 대화, 언어로 구성한다고 봅니다. 락강은 그래서 말, 담화, 언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술을 그 명화나 그림을 락강도 많이 활용하지만 가장 중심적으로 필요한 건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어의 변화가 시간, 타자, 공간에 대한 인식도 다 바꾼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뇌에 들어가 있는 이 시냅스와 뉴런을 흐르고 있는 모든 뇌 구조도 언어 기호화돼서 흘러간다고 봐요. 이미지화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락강은 주장해요. 걔도 정신의학자잖아요. 그래서 뇌를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프로이디안들은 이미지화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락강은 아니, 뇌를 진짜 연구해봐. 이미지는 저기 깊은 곳에 들어가 있고 실제로 뇌를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 언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체계화시키면, 언어를 바꾸면 심리도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뭐 언어 바꾸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해요. 락강은. 그래서 말을 바꾸는 거야. 이를테면 그 폴리스맨, 락강이 그 여성주의 운동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부장 제도와 싸우기도 하고 이랬어요. 락강이. 남잔데도. 근데 폴리스맨을 폴리스맨이라고 안 하죠. 폴리스 오피서로 바꿨어요. 이런 작업, 사회적으로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걸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만 뭐 어떤 친구, 어떤 뭐 아이들에게 뭐 이 쌍놈의 새끼 이렇게 말하던 언어들을 수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줬던 언어들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주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요 지난 수업에 들으셨던 분들은 동일한 이야기인데, 제가 락강의 예화 중에서 아주 유명한 예화예요. 이거 진짜로 치료받은 여자가 나와서 자기가 이제 이 사례를 이야기를 한 게 영상으로도 돌아다니는데, 그 게슈타포라고 하는 옛날 그 세계대전 때 그 유명했던 그 폭력을 행사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한 여자가 그 게슈타포로 인한 공포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공포증에 시달려서 어떻게 사회생활 자체도 힘들고 심리적인 정서불안도 너무 심하고 이래서 상담을 받는데, 락강이 의도적으로 게스타포라는 그 단어가 우리말에,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제스처라는 의미도 있대요. 게스타포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스처, 그러니까 뭔가 터치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락강이 이 언어를 긍정적 언어로, 게스타포 이렇게 만져주면서 등 두드려주고 볼 만져주고 이러면서 게스타포, 이렇게 내가 너에게 게스타포를 했어, 이런 방식으로 자꾸 언어를 순화시켜주면서 이 여자가 그 게스타포에 대한 공포증으로부터 벗어난 사례를 이제 그 사례 발표를 한 영상이 있어요. 이제 유명한 영상이고, 영상은 그거 하나지만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 치료를 진행한 거죠. 언어를 바꿔주는 작업. 교수님, 그러면 언어에서 자기 암시를 쓴 에밀쿠에를 따르는 굉장히 많았는데, 에밀쿠에도 이런 관점을 접근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자기 암시가 치료적으로 에밀프에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자기 암시가 치료적으로 가능하냐 이거랑 좀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냐 이런 질문일까요? 상당히 같죠. 그러니까 그 사실 인지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프로이드나 락강의 방식을 되게 싫어해요. 사실을 왜곡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프로이드는 사후성에 의한 그 서사의 재구성, 무의식의 재구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도록 상담을 유도해 주는 게 프로이드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심리를 안정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도록 프로이드가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가 된 만나오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치료가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자연주의 그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그런 프로이드를 비판하는 거죠. 아니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해서 어차피 지나간 과거고 그 과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자기에게 하는 건데, 그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거짓말 해야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반응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암시가 나에게 어떤 치료적 효과를 줄 수 있다면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기표와 기의를 합쳐서 기표와 기의를 합쳐서 기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현승 교수님은 기호학자예요. 기호학을 더 오래 공부하셨고 박사 논문은 기호학이셨어요. 사실은 문화학보다, 그러니까 문화학인데 기호학으로 문화학 학위를 받은 거예요. 기표는 뭐냐면 나무라고 할 때 그 나무라는 글자입니다. 그게 기표예요. 기의는 나무라는 그 실체, 그게 기의예요. 기표가 중요한가요? 기의가 중요한가요? 실체가 의미, 의미가 기의가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네네. 둘 다 중요하다. 고민이 되죠. 근데 우리의 그 소시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개념을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에요.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개념을 소시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소시르는 둘 다 동일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합쳐지는 과정은 필요한데 이미 이게 붙어버리고 나면 그 둘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문자를 쓸 때는 반드시 기의를 위에 쓰고 기표를 아래 씁니다. 그리고 기의를 대문자로 쓰고 기표를 소문자로 써요. 소시르는 그래요. 근데 락강은 요거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이미 의미 자체는 계속 변해. 아버지라는 기표가 있는데 물어봐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버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아버지 다 달라. 그 모든 아버지에 대한 서로 다른 기의가 아버지라는 한 기표 안에 다 담기거든. 그러니까 기표가 더 무게감이 있어. 언어를 상담을 할 때는 기표를 바꿔줄 때 기의가 바뀌는 현상이 얼마든지 있어. 그래서 그 락강은 기표 중심주의를, 상담에 있어서는 뭐 다른 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담에 있어서는 기표 중심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표와 기의는 결국 의식을 담고 있고요. 이 기표와 기의를 중심으로 그 의식은 모든 삶에 대해서 서사적인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이 코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을 걸고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언제 시간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허락하면 만나고, 이게 이제 코드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하는 생활 코드인 거죠. 조선시대로 간다. 조선시대에서는 여자가 남자가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코드가 없어요. 코드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코드가 없어진 상태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조선시대에는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여자한테 먼저 찾아가지 않죠. 여자의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여자한테 얘기하고, 뭐 이런 양가 부모님 이렇게 가잖아요. 현대에는 코드가 바뀌었죠. 현대에는 코드가 재구성이 됐어요. 마음에 들어요.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가서 말을 걸고, 똑같죠. 이제 여자가 남자하고 대화하는 그 방식이 똑같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식과 문화는 다 코드화되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다 코드화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코드들이 그 엮여 있는 그 기호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데, 내러티브 안에는 다
다 이런 코드들로 내러티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내러티브는 이 다 코드예요. 다 코드가 엮여 있어요. 내러티브는 뭐 고정된 내러티브를 보자면 신화를 설화 중에 하나를 보자면 뭐 심청전을 본다고 하면 심청전 안에는 수많은 코드들이 형성돼 있죠.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코드, 심청이의 코드. 지금 우리 생각하는 코드로는 말도 안 되잖아요.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차라리 살아서 아버지를 부양해야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끊어. 그 시대에는 이해될 수 있는 코드였으나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서는 그 코드는 이해될 수 없죠. 이 코드가 다 다르죠. 서사에는 내러티브에 이런 코드가 다 있어요. 그러면 서사가 변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서사의 그 내러티브에 담겨있는 코드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먼저 모든 이 코드가 엮여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임무가 주어져요. 그럼 먼저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코드예요. 내 신체가 코드를 담고 있어요. 교수님이 과제를 내줘요. 일단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아, 이거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겨. 이게 다 코드예요. 심장이 뛰고 하기 싫고 그 다음에는 아플 준비를 하고 그거 발표하는 날 실제로 몸에 열이 나고 이 코드거든요. 다 그렇게 해서 발표 1시간 전에 교수님께 전화해서 아파요 그러고 이런 코드들이 막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 코드들이 엮인 이유가 있다고요.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진 과거 반복되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드를 엮여진 코드들을 풀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 엮인 코드들을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그 풀어내는 방법은 이따가 나와요.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그걸 다시 새로 코드를 엮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서사 변형, 내러티브 변형. 그게 내러티브가 바뀌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잠깐 쉬고 5시 5분에 다시. 해석은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풀이하고 나서? 풀이를 그 사람한테 언제 해주냐는 건가요? 코드 해석. 그 코드를 다 받고 나서 네. 그때 해석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풀이가 돼요? 아니면 풀이를 다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궁집으로 그리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재해석하고 새로운 코드를 다시 넣어주는 과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그걸 해주냐는 거죠. 코드에는 해석은 언제 들어가요? 그거 이제 인지치료 같은 데서는 다 지시해 줍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도 이제 이런 원리는 아니겠지만 프로이드도 자기 무의식에 대한 자기 해석이 있었겠죠? 프로이드도 다 그거 얘기해줘요. 해석해주고. 근데 라캉은 그거 반대예요. 이 사람이 그거를 코드를 스스로 풀 수 있게 상담자는 코드를 이미 파악했을 수 있어요. 이미 분석이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이론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의 생애 코드가 서사 코드가 어떤지 쭉 보면 나오겠죠. 그거를 어떻게 바꿀지를 상담자가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자 봐요. 당신은 이런 코드가 있어요. 이렇게 행동하시죠. 이러면 이미 어떤 둘 다 부정적이에요. 맞아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럼 주체성이 이미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히스테리적인 사람은 일단 반대하고 보거든요. 이게 속으로 맞아도 아닌데요? 이렇게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라캉은 내가 지시하거나 답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답을 내리도록 상담사가 할 수 있는 건 질문이에요. 질문. 근데 이게 라캉한테 배운 것 같진 않은데 김원순 교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내러티브를 변화시키게 해야지 상담사가 그거를 변화시키는 구조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라캉이 정신분석에서 이렇게 맞아요. 예. 아 왜요? 정신분석하고 이렇게 지시적이고 분석을 해주죠. 분석을 해주고 맞아요. 약간 위계가 상담자가 음. 뭐라 그랬어? 전의를 이용할 그쵸. 권위 네네. 네. 라캉이 좀 네네. 내줬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를 따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수용 전염 치료나 그 칼로저스 같은 사람들도 라캉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라캉의 그런 방식은 다른 분석가들에 의해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방식이었는데 라캉은 실제로 그렇게 그 라캉이 상담했던 사례를 묶은 사례집이 있는데 그거 보면 라캉은 절대로 한 번도 단정 짓거나 지시하지 않고 계속 질문만 하는데요.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이 내담자의 말과 생각이 변해요. 네. 그러니까 락강은 절대로 이걸 지시하거나 결론 지어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도 인문융합 치료도 약간 그런 질문하는 자이지 결론 지어주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크라테스도 답을 주지 않죠. 계속 질문하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아이를 태어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산모가 아니라 그 산모가 아이를 낳게 하도록 도와줄 뿐인 산파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고 하잖아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지시하거나 답을 주지 않고 계속 질문만 하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도록 우리 인문융합 치료에서도 네, 절대적인 내담자 중심, 연구 참여자 중심으로 질문만 하고 단정 짓지는 않는 방식. 맞아. 네. 약간 해결 중심하고는 맥락이 비슷하네요. 해결 중심도 질문이 다 구성돼 있죠. 한 1000몇 개 있죠. 네, 다 만들어져 있죠. 유도에서 네. 맞아요. 그 요거를 요 내용들을 좀 체계화시킨 게 좀 락강이나 이런 거는 칼로저스나 이런 건 좀 추상적인데, 해결 중심 상담은 그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질문이 뭐 1000몇 개가 1100개인가가 있어요. 그거를 어떤 내담자가 어떻게 반응했을 때 어떤 질문 던지고 어떻게 반응했을 때 어떤 질문, 이거를 질문 코드로 다 엮어놓은 거예요. 되게 대단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엔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 물론 그거를 배우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정신도 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거기만 엮여 있으면은 진짜 이 사람한테 필요한 어떤 질문을 창안해내지는 못할 것 같고, 어쨌든 그걸 토대로 자기 질문하는 구성하는 그런 그 방법들을 익히는 거로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해결중 상담. 쉬시죠? 5분이라도. 자, 우리 계속 가볼까요? 요 책 호모 네러티쿠스 그 71페이지를 보면 김영순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이야기하는 화자나 듣는 청자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그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스토리텔링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사이에 공감의 장이 형성되고 감동의 교류를 끌어내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스토리텔링은 인류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존속하는 구술적 전통의 담화 양식이다. 스토리텔링을 만나기 전까지 필자는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을 기호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공간에서의 소통과 담화체계를 밝히는 일에 주력해왔다. 따라서 기호와 텍스트 그리고 소통과 담화의 연계점을 찾기 위한 실천적인 연구들을 주로 수행했다. 2005년에 들어 필자는 기호, 텍스트, 이미지, 소통, 미디어, 담화 등을 인간 주체와 이어주는 개념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필자는 스토리텔링의 이론들을 공부하고 이들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는 등 스토리텔링의 매력에 사로잡히고 마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아울러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사회문화적으로 확장되고 변형되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이를 글로 옮기는 작업에 전념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스토리, 새로운 내러티브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런 이론에서 나온 원리를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어요. 요거는 요 도표는 김영순 교수님 책 중에 그 커뮤니케이션의 기호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도표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오전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요 도표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 들었을 텐데 지금 조금 더 심화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화자가 청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뭔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청자에게 청자에게 아무것도 없이 전달하진 않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전달했어요. 저는 제 마음을 보냈는데 들으셨나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이 전달은 반드시 텍스트화됩니다. 여기서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꼭 글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림이든 말이든 몸짓이든 어떤 신호든 기호든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화자가 청자에게 뭔가를 전달할 때는 반드시 어떤 전달하는 그 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구도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화자가 기의를 기표에 담아서, 즉 이 기표가 저기서 보면 텍스트에 해당되는 거죠. 청자에게 전달했어요. 이 생산물은 기의와 같을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어요.
안 달라요. 달라요. 그쵸? 이거 같을 수 없어요. 이거 같을 수 없어요. 내가 내 아내에게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아내가 해석하는 사랑이랑 내가 전달한 사랑은 다르죠. 이거는 같을 수 없어요. 화자가 아무리 기표를 잘 사용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몇 퍼센트나 말, 글, 표정, 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텍스트를 다 동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몇 퍼센트나 표현할 수 있어요? 오해는 안 받는 80%. 80%? 오, 대단하신데요? 80%나? 아무리 수다를 떨어도 저는 한 20%? 어이구야. 제 마음에 그 이 대양과 같은 이 넓은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20%밖에 전달이 안 돼요. 받는 자가 문제인데. 그러면 20%를 전달했는데 몇 프로나 생산이 될까요? 얘는 1%. 그렇죠. 여기서 한번 걸러지고 여기서 한번 걸러지고 여기서 또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의하고 생산물은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표가 청자에게 전달될 때 이 청자는 영향을 그 기표 자체만으로 영향을 받아서 생산할 수 있을까요? 불가르죠. 그럴 수 없어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맥락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좋은 음악이 흐르는 카페예요. 좋은 음악이 흐르는 카페고, 밖에는 막 이렇게 푸르른 밀림 같은 숲 공원이 쫙 펼쳐져 있는 통유리로 돼 있는 그런 카페. 향이, 커피 향이 아주 막 미치도록 좋아요. 카페 음악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막 이 세련된 장식과 이런 것들이 그냥 마음을 꽉 잡아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남자가 여자에게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열어서 딱 주면서 나랑 결혼해 줄래? 이때 이 여자가 느끼는 것과 막 힘들게 막 일하고 있는데 막 물건 막 이렇게 나르고 있는데 옆에서 이 남자가 걸어가면서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하는 것과 두 똑같은 기표인데 이 여자가 받아들이고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맥락과 공간, 이 분위기, 이미지가 같이 동반돼서 기표를 재해석하게 하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텍스트가 전달되는데 이게 그 당시 과거의 공간과 시간 그리고 대상입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텍스트는 달라져요. 똑같은 텍스트라고 해도 이 공간과 시간이 어떤 공간과 시간이냐에 따라서 텍스트는 달라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전달됐을 때 화자가 전달한 상황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이 텍스트는 완전히 왜곡돼서 전달돼서 이 현재 화자는 이 당시 구성했던 스토리텔링은 실패해서 이 실패한 스토리텔링으로 인해서 내러티브는 공포적인 내러티브가 형성이 됐어요. 나는 이제 어떤 여자에게도 사랑 고백을 할 수가 없어. 트라우마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막 힘들고 짜증이 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전환이 됐어요. 이 공간은 현재 공간인데 10년이 흘렀어요. 미술이나 뭐 음악도 좋은 음악이 흘러요. 그리고 상담 공간이에요. 그리고 미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든지 들어줄 것 같은 상담사가 새로운 청자로 등장해 있어요. 이때 청자는 막 짜증내고 막 이런 청자인데, 어떤 이야기든지 들어줄 것 같은 새로운 청자, 상담사가 여기 딱 있고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 공간,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아주 좋은 음악도 흐르고, 뭐 음악은 안 흘러도 돼요. 음악은 안 흘러도 뭐 좋은 향이 나고, 이런 이 공간 자체가 상담센터를 구성할 때 공간 되게 중요합니다. 그 프로이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저는 프로이드가 병원이 아닌 카우치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프로이드의 상담센터, 그 상담소 사진 보셨나요? 아, 막 뭐든지 얘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장소. 아주 고풍스러운 책들이 진열돼 있고, 카우치는 편안해 보이고, 이 커피잔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잘 나눠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의 상담소. 거기서 물어보는데
뭐든지 다 말하고 싶어지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 공간에 그냥 공간만 그런 게 아니라 매체도 다양해요. 미술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매체들을 활용해요. 그리고 이 10년 전에 트라우마를 겪었던 이야기만 그대로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사건이 이때 다시 발생하는데 공간도 달라지고 대상도 달라졌다면 내러티브는 그대로 이때 발화된 내러티브가 그대로 나갈까요? 그렇지 않죠. 대상에 따라서 같은 이야기도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막 시끄럽고 막 얘는 빨리 어딘가 가고 싶어하고 나는 심청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심청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옛날에 심청이라는 애가 살았는데 근데 얘는 막 듣기 싫어하고 막 갈라 그러고 막 기차 흘러다니고 막 여기 막 냄새 이상하고 막 이런 데서 내 말 좀 들어봐. 심청이라는 애가 있었어. 그 얘기가 제대로 되겠냐고. 그래서 그래 빨리 얘기해. 뭔데? 걔가 죽었어. 끝났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상담사와 이 좋은 분위기, 여유로운 시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저 심청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들어드릴게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심청이 얘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막 얘기할 수 있겠죠. 이야기도 달라져요. 그럼 그 이야기를 다르게 하면서 심청이에 대한 그 이해도도 화자조차도 심청이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져요. 그렇게 완전히 전환되는 거죠. 이게 다 코드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공간 코드, 시간 코드 전부 바뀐 거죠. 시간과 공간과 타자가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자체가 이미 인문융합 치료를 구성하는 역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뭐 그 인문융합 치료의 특수성이 아니잖아. 이건 모든 상담 공간이 다 이런 거 아니야? 모든 미술 치료, 연극 치료가 다 이렇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또 달라요. 또 이런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과 시간과 상담자의 자세도 달라지는 거죠. 이런 원리가 아니면 상담자는 지적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겠으나 인문융합 치료에서는 이런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청자로서의 상담자의 자세도 만들어지는 거죠. 공간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 어떤 매체를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이런 철학 가운데에서 어떻게 융합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인문융합 치료는 이런 방식으로 스토리텔링 과정을 통해서 내러티브가 변용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과 철학을 갖고 있냐,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면 인문융합 치료는 각자성, 이 교수님은 각자성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고유성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시는데요. 고유성을 보장하는 질적 방법의 치료다. 그러니까 질적 방법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 따라 맞춰야 된다는 의미예요. 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가능한 당연한 그런 보편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질적 치료 방법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편성과 개별성이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에틱과 에믹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개별성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서사의 조건은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 맥락성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맥락성은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서사와 인문학이 같은 요소다. 아까 얘기한 거고. 네. 그리고 서사에는 개인과 사회, 고유성과 보편성, 주체성과 타자성이 모두 다 들어가죠. 어떤 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프로이드와 락강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그 가족장으로만 얘기를 한 게 프로이드라면 우리의 심리적 그 증상을 만들어내는데 사회장도 있다는 것을 끌고 온 게 이제 락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우리는 사회장을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상담사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만든 김영순 교수님이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심리치료를 하는 과거의 몇몇 사람들도 동일한 주장을 했어요. 사회장에 대한 그 연구가 필요해요. 심지어는 사회적 락강과 락강의 제자 가타리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선에 있는데 상담사는 사회적 저항을 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모든 상담사는 사회적 저항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장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사회적 장애에 있어서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을 정말로 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과 사회, 보편과 고유성에 대한 고민과 연구도 개인 심리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인문융합 치료에선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요 얘기도 오전에 교수님 수업 때도 동일하게 했었죠. 우리는 사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야기는 자기에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왜 그럴까요? 이를테면 너는 되게 편협한 사람이야 이러면 그 뒤로는 상담은 끝나죠. 더 이상 안 와요. 근데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오전에 어떤 그 사진 그걸 했잖아요. 근데 우리 팀의 고은영 선생님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본인은 고은영 선생님이 그 사진 그걸 했는데 본인은 사실은 막 저기 굉장히 타자지향적으로 이 막 아름다운 배움이라고 하는 NGO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를 위해서 막 해외 봉사활동도 하고 엄청 타자지향적으로 살아요 사실은. 근데 준비해온 사진은 다 자기 얘기만 해온 거예요. 그래놓고 이거 한 다음에 내가 되게 나밖에 안 보이나 봐요. 왜 난 내 것만 준비해왔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 이야기가 나온 거를 통해서 자기 직면이 가는 거죠. 이야기라고 하는 건 그런 힘이 있어요. 이야기가 아니라 명제로 딱 던져주면 충격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들어가면 충격이 훨씬 완화되죠. 자, 요거는 이제 인문융합 치료의 개념 정리인데요.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인문학의 요소는 시간, 공간, 인간인데 인문학의 장르는 여기까지예요. 문학, 역사, 철학, 영성은 당연하게 인문학인데 문사철의 종교까지 하나 포함해서 보통 3개 하면 문사철, 4개 하면 종교까지 들어가요. 예술도 인문학이죠. 예술도 인간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활동들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인문학입니다. 여기가 인문학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여기까지가 다 인문학이에요. 요거는 또 자연은 다른 문제지만, 근데 인문융합 치료는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예술까지만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다 포함하는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포함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질문을 했는데 과연 이 원예나 살림을 가지고 어떻게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거는 고민은 좀 돼요. 물론 이제 향기 속에 내 서사가 나올 수 있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문융합 치료를 그럼 어떻게 실행하냐? 실행하는 과정인데요. 1단계는 자기 서사를 이야기를 하죠. 자기 서사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에 대한 의식을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발견되잖아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사람에 따라서는 자기 얘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타자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자기 얘기 못하고 뭐 드라마 얘기나 국제 정세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자기 의식화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담 현장에서조차도 저랑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자꾸 윤석열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딴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얘기를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데 관심이 자꾸 저기 붕 떠 있어요. 저기 막 사회를 변혁하고 막 이제 여기로 붕 떠 있죠.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사회 경제가 지금 미국이 막 이런 얘기 속에 계속 이제 붕 떠 있죠. 의식화가 안 되고 자꾸 끌어내려야 돼요. 현실로. 자꾸 이제 그라운딩이라고 하죠. 자꾸 현실로 끌어내려야 돼요.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붕 뜬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울증의 특징이에요. 일단 계속 붕 뜬 얘기를 하면 1차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진단하면 안 돼요. 가능성은 많기 때문에. 우울증 말고도 조현병일 수도 있고 망상장애일 수도 있고 다른 가능성 엄청 많은데 주로 이제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자기 얘기를 잘 안 하고 자꾸 그 붕 뜬 얘기, 사회 구조 막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하는, 아무리 물어봐도 자기는 회피하고 또 그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 중에 우울증이 되게 많죠. 근데 그걸 자꾸 그라운딩해서 자기 의식화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자기 의식화는 결국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의식화가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상황이 오죠. 그러면서 타자와 자기의 구분점이 생기면서 분화가 되고요. 개성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상담사가 인문융합 치료에서 리텔링 과정이 있어요. 상담사가 다른 치료에선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인문융합 치료의 아주 고유한 과정인데, 미술을 활용하든 연극을 활용하든 직접 말로 하든 리텔링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명세화하는 거죠. 에틱과 에믹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담자님의 뭐 이야기는 뭐뭐뭐뭐뭐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다시 해줘요. 서사를 다시 이게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죠. 리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스토리텔링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도 서사가 바뀌는데, 내러티브가 바뀌는데, 상담사가 다시 내러티브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겁니다. 리스토리텔링을 해주면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것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말한 건데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 나빠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들으니까 아닌 걸 알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이 말한 문장 그대로 말했는데 자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녹음했거든요. 이러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안 와요. 그럼 제가 좀 실수했나 본데 어떻게 말씀하셨죠? 다시 수정을 해요. 그 수정 작업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아파하는지, 어디서 왜곡됐는지 이제 그런 수정 작업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거 보세요. 그거 왜곡된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식화 시킨 다음에 그거 가지고 서사 요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윤석열을 가지고 서사 요약을 하는 건지, 윤석열 이랬다고 하셨죠? 라고 네네. 하는 건지, 네. 이 지점 이제 그 이야기는 인문융합 치료 이론 내에는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제 정신분석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것도 자꾸만 정치인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전이 과정이에요. 그 전이가 왜 일어나냐면, 어린 시절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동물들과 다르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절대적 타자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뇌가 가장 빠르게 형성돼서 뇌에 자리 잡히는 그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잘 떠올려 보세요. 새로운 정보가 후두엽과 그 측두엽으로 감각기관을 통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거는 전두엽으로 전달되죠. 전두엽에서 새롭게 종합이 돼요. 그러면서 그게 해마로 들어가는데, 전두엽에서 종합돼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 원래 있던 이 해마의 정보가 막 달려가서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공격해서 원래 있던 이 해마의 정보들을 해치지 않도록 저항하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정보가 원래 있던 해마 속에 있는 원래 기억을 변경시키거나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는 생존하고 싶어요. 원래 있던 기억은.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기억을 잡아먹어서 객관적 정보가 아니라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생각 속으로 갖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저는 47인데 지금도 새로운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원래 해마에 있던 녀석이 계속 잡아먹는데요. 작년에는 또 그 전에 있던 기억이 잡아먹었을 거고 쭉쭉 가겠죠. 근데 이 해마에 있는 녀석이 최초로 구성될 때 이해가 되세요? 최초로 구성되는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그 다음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다 잡아먹겠죠. 지금 최초로 구성되는 기억은 주로 누구에 대한 기억일까요? 양육자. 주로 엄마. 아빠보다도 엄마. 예. 엄마가 없을 때는 어떤 양육자겠죠. 할머니든. 그게 최초의 기억으로 해마를 구성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상관계가 욕을 많이 먹지만 대상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이론인 이유가, 이 최초의 기억이 새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옛 기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2살 이전 기억 별로 기억 못 하잖아요. 3살 때는 하시나요? 근데 그거를 기억 못 하지만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뇌 속에는 그 기억이 있어서 걔가 다른 서사들을 다 바꿔냈어요. 이미 새로운 정보들을 다 바꿔내서 기억하지 못해도 2살 이전의 엄마에 대한 기억은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초적 기억이고, 아들러는 그래서 첫 기억을 자꾸만 탐색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아들러의 그런 첫 기억 탐색하는 그 정신분석의 그 정신탐구의 방식이 이제 이것 때문인 거죠. 근데
근데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왜 자꾸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첫 기억이었던 엄마, 나에게 절대적 쾌감을 줬던 엄마, 먹여주고 재워주고 똥 그대로 싸게 해주고 모든 걸 수용해줬던 그 엄마에 대한 기억, 어쨌든 아니면 절대적 폭력을 행사했던 엄마 혹은 아빠의 기억, 어쨌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모든 정보들을 다 공격해서 자기화시킨 그 최초의 기억이거든요. 아유 죄송해요, 침이 튀어요. 그게 그 최초의 기억인데 그게 대상입니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음 대상을 인간은 계속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 타자. 그걸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대상 A라고 해요. 근데 그 대상 A를 자꾸 추구하고 찾다가 내 옆에 없으면 내 옆에 그 엄마를 대체할 수 있는 대상 A가 없어요. 나는 애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있으나 없는 것 같고 있는데 나 엄마처럼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막 이러면 뭔가 계속 찾아요. 그러면 그 대상 A의 자리를 채우는 걸 사람으로 채울 때 그걸 전이라고 하고요. 어떤 활동이나 스트레스 푸는 용도로서 어떤 취미나 이런 걸로 채우는 거를 승화라고 하죠. 근데 그 전이적 작용, 사람으로 그걸 채우는 작용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채울 수 없을 때는 연예인, 소설 속의 인물, 정치인 이런 걸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채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사랑의 대상을 채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증오의 대상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 대한 열띤 애정과 열띤 분노들은 대체로 이 전이 과정이라고 보는 게 정신분석적인 이해, 물론 인지치료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지만 정신분석적인 이해에서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혹은 연예인들에 대한 열정들은 전부 어떤 형태의 열정이든 그게 증오든 사랑이든 다 전이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요. 서사 요약을 하면서 서사를 수정을 하는데 그 질문이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서사로 끌고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돈을 10만원 5만원 10만원 많게는 15만원을 저는 그렇게 안 받는데 받는 사람도 있고 저 오은영 박사는 막 90만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그 돈을 내고 와서 윤석열 얘기야. 그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냥 수다가 아니란 얘기죠. 그 돈을 내고 갔는데 윤석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봐도 또 윤석열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겁니다. 분명히 뭔가가 그 안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는데 그게 무엇에 대한 전이인가를 탐색해 갈 필요가 있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서사 수정을 하고 그 서사 수정을 통해서 점점 주체화가 돼갑니다. 그 다음에 역할 변경을 해요. 이건 이제 연극 치료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긴 한데 에믹과 에틱이라는 의미에서 그 질적 연구에서도 이 서사 변형을 위해서 역할 변경 활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대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의 서사를 발화하게 하거나 문학 작품을 이용해서 역할 변경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융합 작업을 하는데 이제 미술을 활용하든 이런 연극을 활용하든 이런 치료 작업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4단계가 1, 2, 3단계에 그냥 쭉 이어져서 같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더 자세한 기법은 이 책 안에 있는데 내담자의 서사를 모두 듣고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서사를 리텔링하고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내담자가 리텔링 서사를 수정하고 에믹과 에틱의 상호성을 드러내면서 자아 통합을 하게 되는 구조고요. 요거는 이제 활용 가능성인데요. 집단 상담에서 그 한 사람의 서사에 대해서 요거는 저희가 최현식 교수님이 저희 최초의 어떤 문학 치료를 강의를 하셨던 분이고 또 문학 치료를 건국대에서 교수님을 모셔와서 문학 치료 강좌를 개설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희가. 근데 그 문학 치료를 할 때 지금은 이제 문학 치료 안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서사 다시 쓰기, 그러니까 이런 활동도 했었는데요. 이런 실습들을, 이런 인문융합 치료 과정들을 구성하고 만들기 위해서 심청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청전 뻔히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돌아가면서 신청전을 다 얘기하거나 심청전을 다 써오는 거예요. 심청전에 이야기를 써오세요. 그러면 그 대신 뭐 구글 베끼지 말고 구글 읽고 쓰더라도 어쨌든 다 써와요. 근데 돌아가면서 심청전 쓴 걸 쭉 읽어보면 강조된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장면을 길게 묘사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장면 생략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거죠. 거기에도 다 의미 부여가 돼. 자기 서사가 다 투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심청전을 중간에서 딱 끊고 그 뒷이야기를 그냥 만들어 보게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도 만드는 과정에도 완전 생판 모르는 이야기를 모르는 자기를 쓸 수는 없어요. 다 자기가 이렇게 투사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자기 삶으로 들어가서 잉여서사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살, 10살 이후에 내 인생을 다시 재구성한다면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런 인문융합 치료적 반응들을 문학 치료하고 결합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식들인 거죠. 뭐 연극 치료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연극 치료로 활용하면 훨씬 더 파워풀하게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호모 네러티쿠스 책에는 훨씬 더 다른 개념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요 개념만 딱딱 정리하고 5분 안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생활세계 86페이지 보면 생활세계와 자아경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앞에 개인사회 이런 거는 아까 간단하게씩은 개념 정리를 했고요. 생활세계는 아까 얘기했죠. 근데 생활세계뿐만 아니라 자아경계라는 게 있어요. 자아경계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걱정만 하고 살기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까지 걱정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주를 품고 살아가요. 근데 자기가 자기라고 인식하는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현대사회의 한국인들은 대체로 가정까지죠. 근데 심지어 가정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나까지만 나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가정까지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전 우주를 다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인데 내일 같아. 막 눈물을 흘려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환경과 능력도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도 중요한 개념이고, 정체성 협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까 정체성이 동일시와 차별성을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했는데, 나는 계속해서 타자로 인한 동일시만 강요받으면서 차별성을 제한하지 못한 상태로 동일시만 강요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체성 협상을 들어가야죠. 난 너희들과 다른 부분도 있어. 이렇게 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개념. 인정투쟁, 뭐 이건 헤겔의 아주 유명한 개념이고요. 호네트도 활용을 했던 개념인데, 내 인정을 못 받을 때는 아주 단순한 개념으로만 보자면 그 인정을 쟁취하는 과정도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쭉 넘겨서 93페이지 보면 이것도 중요한데, 전형 내러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도구성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전형 내러티브는 내러티브인데 전형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내러티브가 있어요. 아버지의 내러티브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이런 아버지의 돈을 반드시 벌어야 되고 아버지의 내러티브가 있고, 엄마의 내러티브가 있어요. 딸이 짜증내면 받아줘야 되고 뭐 이런 엄마의 내러티브가 있죠. 꿈은 당연히 포기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전형적인 내러티브들, 전형 내러티브, 그 내러티브에 부합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욕먹는 그런 내러티브들이 있죠. 그런 내러티브 안에서 존속해서 살아가는 걸 도구성이라고 합니다. 나는 도구적 인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보편화인 거죠. 그래서 인문융합 치료는 이런 전형 내러티브와 도구성에서 자기 존재를 찾고 주체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억압과 강요가 있어요. 억압과 강요는 반드시 이건 정신분석의 명제이기도 한데, 억압된 건 반드시 돌아온다. 억압과 강요는 반드시 과도와 결핍을 양산해냅니다. 그래서 억압되고 강요받은 것은 어떤 측면에서의 결핍과 어떤 측면에서의 과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누군가 뭔가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과도하다, 끊임없이 윤석열 얘기만 한다, 그러면 어딘가에선 결핍이 있을 거고, 그걸 과도하게 만든 어떤 강요나 억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탐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죠. 그리고 102페이지가 보면 내담자
내담자 다음에 이번에 내러티브의 과도화 결핍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심리적 과도화 결핍이 아니라 내러티브를 얘기한 그 사람의 자기의 서사를 얘기하는데 뭔가 빈 공간이 있어요. 결핍된 내러티브가 있어요. 그거를 탐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논리적 개연성이 없어요. 난 성공했는데 왜 성공했는지가 안 나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한 탐색의 그런 목적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내담자로 오냐면 말하는 사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담자로 오죠. 말이 없다고 해서 내담자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게 만드는 게 상담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내담자의 고유한 주체성이 상실돼서 고유한 주체성을 발견해 주는 게 상담자의 역할이고요. 또 고유한 가능성이 상실돼서 그 고유한 가능성을 발견해 주는 것도 상담자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내담자들은 주로 자기 내러티브에 의문을 품어요. 그 의문을 같이 품어주는 것도 상담자의 역할이고요. 상담자는 170페이지 보면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인문영합치료 정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108페이지 보면 판단 중지.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서 모든 판단을 중지합니다. 아, 불안증이세요? 뭐 이런 분이겠군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말에 전적인 의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평균적 이해를 넘어서기. 평균적 이해라고 하는 건 보편성 가운데에서 누구나 이해할 만한 부분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서 인문융합치료에서는 평균적 이해를 넘어서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상담자가 생각해도 진짜 괴팍하고 이상한 사람이야. 그거 넘어서 주셔야 돼요. 당신은 괴팍합니다. 혹은 나 스스로 괴팍한 사람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 없고, 그 평균적 이해. 평균적 이해라고 하니까 확 와닿는 지점이 있죠? 그 평균적 이해를 넘어서서 내담자를 대해 주셔야 치료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문융합치료의 상담사들은 다 질적 연구자로서 서게 되고요. 인문융합치료의 과정은 접수하고 진단하고 스토리텔링이 반드시 들어가고 분석도 함께 들어가고 인문학의 장르들과 융합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네, 그 뒤에 116페이지 보면 생애곡선 그리기는 이제 많이 활용하는 기법이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17페이지 보면 어떤 그 특정 내러티브를 강화한 사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강화한 사건들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돼요. 자꾸 반복되는 내러티브가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도망 다녀요. 계속 회피해요. 뭐 이런 반복되는 내러티브들이 있는데, 그걸 강화한 어떤 사건들, 최초의 사건들이 있을 텐데 그걸 탐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러티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내담자가 얘기한 자기의 내러티브는 신뢰를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신뢰를 해주지만 그 내러티브의 이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118페이지에요. 내러티브의 이면이 분명히 있어서 그 내러티브의 이면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상담자는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는 하면 안 돼요. 근데 당신이 그렇게 내러티브를 이야기했지만 그 이면엔 이런 게 있죠. 이러면 안 되고 상담자는 알고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상담자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단정 지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내러티브 변화를 위해서 질문도 변증법적으로 에틱과 에믹을 오가면서 해주시는 것도 그렇고, 120페이지 보면 내러티브를 리텔링하면서 요약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담의 종결은 이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나온 증상인데, 인문융합치료에서는 증상을 병리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병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상은 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못하러 상담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같이 걸어가 주는 거지. 그 증상을 규정하는 그 이론이나 원리는 없어요. 그래서 인문융합 치료에 있어서의 치료라고 하는 건 고치기, 처치하기가 아닙니다. 고치기, 처치하기, 수정하기가 아닙니다. 그건 같이 걸어가주는 그 사람의 한 부분으로 증상을 인정하고 같이 걸어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다음 시간에는 정신분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제 처음으로 아마 그 정신분석 프로그램, 인문융합치료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제가 실례를 들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정한 거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 주가 정신분석 아니네요. 다음 주에는 이걸 먼저 한 거니까 상담 외에 정신치료,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할 건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